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또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가 8일 만에 숨진 50대 여성의 사례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날짜별 상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교수님, 일단은 입소할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엑스레이 상에서 정상으로 나왔는데 8월 3일에 기침과 발열 증세가 나와서 약 처방을 했고요. 8월 5일에 엑스레이 폐렴 소견이 나왔고 항생제를 추가로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8일에 다시 발열이 나서 추가로 약 처방을 받고 다음 날 병원으로 옮기기로 이제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8월 9일 새벽 5시경에 숨진 그런 사례입니다. 지금 병원으로 왜 빨리 옮기지 못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우선 병원을 빨리 못 간 이유는 첫 번째는 의사가 없었고요. 두 번째는 의료진이 이제 체크를 못하면서 그쪽 이송할 병원 자체가 여유분이 없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사실은 8월 3일 날 발열이 날 때 병원으로 이송을 하거나 아니면 생활치료시설에서 항체치료제가 들어갔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됐으면 저는 이 안타까운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 코로나는 일주일이 지나면서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특히 델타는 더 빨리 나빠지기 때문에. 뭐 하루 사이에. 그럼요. 이분은 5일째 폐렴이 나왔을 때 이미 이분은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그때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료가 이미 포화가 제가 되어 있다고, 정부가 말하는 병상이 40% 여유가 있다는 거하고 의료진이 여유가 있다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병상이 10개가 있어도 5개밖에 의료진이 그걸 볼 수가 없으면 5명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도 병상을 알아봤지만 바로 되는 병상이 없어서 전원이 늦어졌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의료진이 충분히 있다고 했지만 거기 당일 의사가 또 없었기 때문에 그 체크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우리가 아까 3일에 본 발열이 날 때 해열제를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바이러스 폐렴은 감기를 많이 알아보셨을 거예요. 성인들은 바이러스 감기가 걸리시면 38도가 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37도 오후에 미열이 있다가 떨어지고요. 아이들은 고열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인이 많이 38도 이상의 열이 이틀이 가면 그거는 폐렴입니다. 저절로 대부분 떨어져요. 하루 만에. 이분은 이미 폐렴이 오신 상태였기 때문에 항생제를 줄 게 아니고 항체치료제가 들어갔어야 돼요. 바이러스기 때문에 수액이랑. 그러면 병동으로 이송을 해야 되고, 제가 계속 생활치료시설에서 이 수액이나 항체치료제를 주사를 주자고 하는 이유가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환자를 중증으로 막지 않으면, 아까 병동 병상이 6월에 비해서 7월에 3배가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8월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 환자가 생기고 사망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바이러스 폐렴은 박테리아 폐렴과 달리 적절한 시기에 수액과 이런 항바이러스제가 들어가면 많은 경우 사망을 줄일 수가 있고요. 사실은 지금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준 이유는 물론 백신 접종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지만, 저는 항체치료제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주사센터를 만들어서 항체치료제를 투여할 예정이고, 인도네시아, 브라질도 이미 우리나라 항체치료제를 다 긴급 승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도 제발 빠른 시기 내에 이 8월 이내에 좀 쓸 수 있게 하시면 이런 안타까운 상태를 한 7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님. 외신에서 미국 전역에서 코비드19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항체 치료 사용이 증가합니다 라는 소식이에요. 텍사스 주지사가 화요일에 코비드19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한 후 리제네론을 투여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다니엘크론 항체 약물은 증상 후 10일 이내 투여하면 입원 및 사망률을 70%까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레케노라주에 같은 경우 450명 투여하면 449명, 대부분 다 완치로 판정이 나죠.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거를 다 예방하고 건강을 회복한다는 거죠. 플로리다 주지사도 리제네론 사이트를 여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정말로 면역 체계와 반응할 수 있는 항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항체 치료제, 그리고 확진자가 다시 한번 급증함에 따라서 항체 치료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결국 치료제는 앞으로 열릴 수밖에 없고 대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를 좀 보고 갈까요? 전 세계 현황이고요. 미국이 다시 13만 명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변이로 인해서 코로나는 종식이 불가능하다. 그쵸?
엔데믹과 풍토병으로 우리와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죠. 인도 3만 명, 브라질 4만 명, 러시아 2만 명, 프랑스 2만 7천 명. 이게 아까 좀 전에 아까 전에 한 9만 명대로 봤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영국 3만 명, 터키 뭐 2만 명 정도 되고요. 중요한 건 1차, 2차, 3차, 4차 팬데믹으로 가고 있고 아직 엔데믹으로 가지도 못했어요. 4차 팬데믹이고요. 델타가 지금 전파력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다시 확산되고 있고 지금 오리지널, 그쵸? 오리지널에서 영국, 남아공, 브라질, 델타, 람다 끊임없이 앞으로 변이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치료제는 반드시 우리의 시간을 도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드리고 있죠.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2,152명, 사망자가 13명, 안타깝게도 13명 발생했다는 소식이고요. 확진자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대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고요. 이러다가 3,000명도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고로 항체 치료제의 투여 범위가 빠른 시간 안에 국민의 건강과 내 가족의 건강과 치료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유효성과 안정성에서 가격 경쟁력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레케노라주가 빠른 시간 안에 투여 범위가 확대될 수 있기를 지금 기대해 봅니다. 그 다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던 그런 소식이에요. 월스트리트 저널 플로리다 텍사스 코비드 급증에 항체 치료로 전환한다는 그런 또 소식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의사들은 코로나 환자 급증으로 병원이 압도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점점 더 항체 약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공유된 데이터에 따르면 치료제의 주요 제공업체인 리제네론은 지난주 미국 의료제공제약에 13만 5,023개의 약물 용량을 전달했으며 이는 한 달 전보다 9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리제네론은 최근 6월까지만 해도 고위험 환자의 5% 미만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했으며 최근에는 30%까지 증가했다고 CEO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번 예방 효과가 입증된 약품은 영반 정부가 부담하고 환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준다. 2021년 1월 영반 정부는 125만 도주에 대해 26억 3천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두 개의 항체가 혼합된 리제네론의 약 1회 투여량인 2,100달러에 해당합니다. 이 계약은 2020년 7월 미국이 30만 도주에 대해 4억 5천만 달러를 지불한 이전 협정에 따른 것이다. 수요 증가는 특히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 남부 지역에서 감염 급증으로 인한 것입니다. 플로리다, 텍사스, 미시시피 포함한 일부 주에서는 항체 약물 주입 센터를 확장하기 위해 서두르고 경우에 따라 고위험 환자가 의사를 먼저 만나지 않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지금 더 안 보이는데요.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이제 치료제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려고 하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죠. 미국은 항상 말씀드리죠. 자국을 커버하기에도 부족하다. 그쵸? 리제네론. 릴리 같은 경우에는 델타에 대한 유효성 때문에 리제네론을 커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를 수출을 안 하고 있죠. 왜? 유럽, 일부 미국과 친했던 독일과 이스라엘, 그리고 일부 극소수가 나갔던 부분이고요. GSK, 그리고 비어 바이오테크놀로지가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결국 비어가 미국에서 더 많이 갖고 갔잖아요. 계속 결국 전 세계 백신은 아도 쳤고 치료제도 아도를 치고 있죠. 유럽은 공급 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지금 정식 승인과 더불어서 CMO, 유럽 내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CMO를 해서 치료제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차분히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레케노라 1공장 10만 리터를 24시간 풀로 가동하는 그 이유가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증될 것이고 그리고 1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물량이 이제 빠져나가는 그 순간이 셀트리온의 실적의 또 한 번의 도약의 시간이 될 수 있겠죠. 외신에서 기적, 오하이오주 의사 다닐클론 항체 주입 경험 공유. 2020년 11월부터 4,400명 이상의 환자가 다닐클론 항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영상이고요. 내용을 좀 보면 그것은 내 생명을 구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위장병 전문의이자 의학교수인 닥터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증상에 걸리고 나서 이제 통증이 좀 나오는 부분이고요. 증상과 그리고 우리 그 항체 치료제를 주입했다는 이야기고요.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항체 치료제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왜? 계속해서 확진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는 치료제의 시대가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전 세계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는 치료제 주권 국가가 미국, 한국, 그리고 영국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누가 있을까요?
릴리, 리제네론, 셀트리온, GSK, 비어, 그쵸? 뭐 릴리 같은 경우에도 릴리 같은 경우에도 상하이 둔시, 뭐 리제네론도 로슈 일종의 협업이 있었고 GSK와 비어 협업이 있었지만 이렇게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수천 수만 개의 제약 바이오 회사 중에서 치료제를 생산하고 개발할 수 있는 회사가 정말 손톱에 바늘에 하늘의 별을 딸 만큼 없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는 폭발적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변이로 인해서. 그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결국은 치료제는 우리의 시간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하루에 500명 이상의 코비드19로 사망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130%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매일 약 5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지난달보다 130% 이상 증가한 수치다. 미국도 다시 팬데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신 접종 완료한 이스라엘도 1일 확진자가 8,000명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죠. 결국 백신, 그쵸? 백신의 역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치료제, 진단키트는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이제 치료제의 시대가 눈앞에 두고 있다. 그쵸? 이런 부분 치료를 해야 되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도 확대되는 소식은 계속 나오고 있고 주지사도 항체 치료를 투입을 받고 있고 이제 차분하게 기다리면 우리의 시간은 도래할 것입니다. 20대 제약 바이오 상반기 수익 줄어도 연구 개발비는 늘려 셀트리온 2천억 돌파했다는 소식이에요. 국내 제약 바이오 회사 중에서 셀트리온이 R&D 연구 개발 투자 비중이 압도적이죠. 사실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 중에서 셀트리온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죠. 국내 기업과 제약 바이오 기업과는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있겠죠. 전 세계 수출할 수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수출하고 제약 바이오 의약품을 수출하는 회사가 거의 셀트리온이 유일하다는 거죠. 자체 기술력과 원천 기술을 가지고 쌈바는 CMO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불가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앞으로 한국의 중후장대를 이끌어왔던 그런 산업들을 제약 바이오 산업이 첫 번째로 대체해 나갈 것이고요. 두 번째 2차 전지와 세 번째 인공지능 세타 이런 부분들이 중후장대 산업과 연결돼서 갈 것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큰 그림에서 셀트리온이 있다는 거고요. 앞으로도 셀트리온 성장한다는 그 의미예요. 장기 투자해야 되는 그 본질적인 이유겠죠. 바이오시밀러 현재 바이오시밀러 가지고 캐시카우를 창출하고 있으며 바이오시밀러에도 계속 임상을 진행하면서 R&D가 투자가 되고 있죠. 끊임없이 세계 최고의 바이오시밀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이오시밀러 임상을 하면서 제품을 개발해내죠. 세상에 출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이오시밀러로 캐시카우를 벌여들이면서 신약에 또 투자하죠. 우리 레케노라주가 이제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죠. 그리고 SC 제형으로 신약에 대한 부분이 미국에서 또 출시가 될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ADC와 그리고 흡입형 그리고 mRNA 끊임없이 신약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되고 있다. 여기에 직판과 케미칼의 글로벌과 이런 부분들을 진행이 되면서 빅팜, 글로벌 빅팜, 제약 바이오 산업의 첫 번째 주자로서 국내를 대표하며 세계적인 기업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부분, 장기적 동행해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시 시황 좀 보고 갈까요? 코스피가 1.50 하락, 코스닥이 2.33 하락.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죠? 그리고 그 이유가 미국 간밤에 미국 중앙은행의 테이퍼링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고 미국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테이퍼링 그래서 미국 증시에 좀 하락이 있었죠. 어쨌든 미국 중앙은행이 입을 뻥끗하면 전 세계 모든 자산시장이 출렁하죠. 미국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경제 대통령이죠. 그래서 사실 조금 있으면 연내 테이퍼링 시작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금리 인상 혹은 자산 매입 축소를 하겠다. 금리를 올리고 내려오는 걸로 인해서 통화량을 조절하죠. 금리를 올리면 통화량이 줄어들죠. 그리고 금리를 내리면 통화량이 늘어나죠. 이게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금리를 내리면 단순히 이자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더 많이 해나간다. 그래서 이걸 신용창조, 자본주의는 신용창조에 의해서 결국 경제를 성장시키는 의미다. 부채를 일으켜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 반대로 유동성이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경제가 좀 신용 팽창이 축소가 된다. 그래서 경제가 조금 위축될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걸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바로 2008년도 이후에 양적 완화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자산 매입을 했어요. 뭐 MBS, 주택 모기지 저당증권, 그리고 국채를 매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시장에다가, 은행에다가 직접 금리로 안 되니까 돈을 얘네가 가지고 있는 걸 사오는 거예요. 돈을 그냥 달러로 공급해 주는 거죠. 배때기를 갖다가 빵빵하게 채워준다는 거죠. 그쵸? 쉽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그래서 테이퍼링 점검을 할 때 뭐냐? 금리를 점검할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경제 성장률, 그리고 물가, 그리고 고용, 자산시장, 이 네 가지를 다 점검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를 다 점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이죠. 올해 안에,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이슈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연준이 엄청난 재정 정책을 했는데,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었던, 그리고 일시적인 그런 노동자들에게 공급했던 그런 돈을 이제 몇 달 안에, 다음 달, 빠르면 다다음 달 안에 중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고용 상태를 보고, 고용이 막 증가를 해요. 일하라고 막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돈 줬더니 지금 투자되고 있는 부분도 많죠?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고용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 그래서 지금 실업급여 이 부분이 중단되었을 때 과연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거 체킹해야 될 것 같고요. 물가가 얼마나, 인플레이션 속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지 체킹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 이 부분도 체킹해야 되고, 그리고 자산 시장도 체킹을 해야 된다. 중요한 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겠죠. 그래서 테이퍼링이 실시가 되면, 실시되기 전, 실시됐을 때는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가 있고, 막상 실시가 되고 시간이 조금 흐르면 시장이 조금 안정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어요. 정리를 하면 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는 구역에 들어가고 있다. 허나 셀트리온은 변동성이 확대되건 확대가 되지 않건 장기 동행,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기업이고, 모든 투자, 정말 사실은 훌륭한 기업에 오랜 기간 장기 동행하는 것이 시장의 프로를 다 이겨나가면서 변동성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 기업의 경쟁력을 믿고 장기간 동행하는 것이 투자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 이전과 2008년도 이후가 굉장히 시장이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에 대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드리면, 자본주의도 인류가 만들어낸 문명이잖아요.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세계 최초의 기계가 개발이 됐죠. 증기기관.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6대 왕이 나오게 되죠. 자동차 왕 헨리 포드, 그리고 석유왕 록펠러, 그리고 철도왕 그리고 선방왕, 그리고 JP 모건이라는 금융왕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대량 생산, 그쵸? 그리고 노동자와 자본가, 시장이라는 그런 시장이라는 곳이 생겨나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영국에서 애덤 스미스, 그리고 케인즈, 그리고 리카르도 도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경제학의 아버지와 경제학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학자들이 나오게 되죠. 결국 대량 생산, 핵심은 지난 200년간 은행이 중심이 되었던 자본주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 그쵸? 금융, 돈이 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대가 바로 탄생하게 되죠.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대량 생산. 사실 지금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연결되고 융복된 세상에 있습니다. 대량 생산에서 공유경제가 에어비앤비, 우버, 그리고 공유경제가 연결되는 시대에 있고, 참고사항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2008년도 이후는 2008년도 이전과는 좀 다른 그런 세상에 들어가고 있다. 2008년도 이전에는 자본주의는요, 사실 부채를 일으켜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시스템이에요. 은행을 통해서. 그러다가 은행에서 가계, 기업, 정부 중에서 어느 한 주체가 부채를 더 이상 못 일으키게 됐을 때 경제가 한번 빠그러집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부채, 그쵸? 그리고 유럽도 정부 부채, 한국은 가계 부채, 그리고 중국은 기업 부채와 금융기관의 부채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2008년도 이후에는 한 번씩 이걸 꺼줬어요. 꺼지고 나서 다시 한번 부채를 일으킬 수 있게 만들어줘서 경제를 성장시켰다는 거죠. 사실 급여가 올라가는 속도로 인해서 계속 성장을 시키는 것보다 부채를 일으켜서 부채를 한 번씩 꺼준 다음에 다시 한번 부채를 일으켜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2008년도 이후에는 그 부채를 꺼나가는 시스템이 만만치 않다. 부채를 많이 줄이지 못하고 부채를 끌어안은 상태로 계속 나가고 있다. 그래서 MMT라는 그런 미국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정리를 하면 결국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금리를 올리더라도 아주 찔끔 많이 못 올리고 금리 인상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왜? 경제 펀더멘탈이 2008년도 이전과는 상당히 다르다. 왜? 지금은 양적 완화의 시대로 인해서 마약을 투여시킨 다음에 경제를 가동시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뼈대가 건강한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밑바탕에 또한 미중 패권 전쟁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상 상단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참고사항으로서 또 한번 계속 언급을 드릴게요. 현재 시간 3시 5분인데요. 오후 3시 5분. 시장의 낙폭이 조금 더 확대되고 있어요. 코스피가 1.67, 코스닥이 2.53까지 하락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0.5, 약보합권에서 선방하고 있습니다. 사실 먼저 빠졌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우리는 기대할 게 많죠. 시장과 이제 또 같이 싸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하반기에 기대할 것이 무척 많다. 그쵸? 헬스케어가 2.47, 제약이 3.53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내 시가총액을 좀 보고 갈까요?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843개 종목이 하락하고 있고요. 61개 종목이 상승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하락하고 있다 보면 되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227개 하락하고 있고요. 175개 종목이 상승하고 있다. 대부분 오늘 시장은 박살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증시 자금을 봤을 때요. 최근에 고객 예탁금이 아직도 충분히 70조가 있어요. 정말 유동성, 장세, 전반적으로 저금리이기 때문에 은행에 맡겨놓으면 그대로 손해를 보죠. 그래서 1억을 맡기건 10억을 맡기면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증시로건 부동산으로건 투자자산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계속 조성되고 있다. IPO 물량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정말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상황이 온다는 거죠. 70조. 그리고 신용잔고는 조금 늘었어요. 사실 그래서 변동성 확대가 또 이유가 될 수 있긴 합니다. 신용잔고가 70조이기 때문에 단순히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많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신용잔고를 보게 됐을 때 최근에 25조 좀 늘었죠. 하지만 예탁금 비율이 중요한 거죠. 최근에는 좀 기울기가 있어요. 언제든지 변동성 확대 이유는 될 수는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도 변동폭이 하락폭이 좀 컸죠. 1%대 0.89, S&P도 1%대 하락을 했고요. 항생 1.55, 상해 지금 0.23, 니케이 0.97, 유럽, 영국이 0.16, 프랑스가 0.7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표를 한번 보고 갈게요.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176원. 계속 원화 약세. 외국인이 자본을 좀 팔고 있다. 여기에 한국 주식시장의 한국 투자자들이 해외에 지금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지만 결국은 원화는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 늘 말씀드리지만 신흥국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미국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급등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 미국 긴축 이슈가 나오면 달러가 또 올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환율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달러 가치는 고정되어 있는데 93회 정도에 있는데 원화가 약세가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유가가 좀 빠졌어요. 65달러. 대표 중에 위험자산의 증시와 더불어서 경기를 대표하는 유가와 증시죠. 약세였고요. 채권 금리를 한번 보고 갈까요? 미 국채 10년물 채권이 안정적이었다. 왜? 긴축 이슈가 나오면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튀어야 돼요. 왜? 선반영해서 먼저 튀어야 되는데 채권 시장은 이런 부분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 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이었고요. 채권 시장이 사실 증시와 같이 금융시장의 양대 중심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봤었을 때 채권 가격이 약세이다. 채권 시장이 약세다. 그러면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갑니다. 그쵸? 그리고 채권 가격이 강세다. 채권 시장이 강세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는 내려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유를 설명드렸었죠?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코스피가 1.87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죠. 실제 일봉상 코스피가 121선 여기를 이탈하니까 2020년 3월부터
지금 2021년 8월 처음 1년 5개월 만에 처음 이탈한 거예요. 이때도 60일선 한번 이탈하고 가격과 기간 조정을 받고 다시 120일선 지지받고 갔는데 지금은 120일선 처음 이탈했기 때문에 당연히 변동성을 확대될 수 있는 구역에 들어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일봉상 여기 지지를 받고 있긴 해요, 지금. 그리고 지지가 여기도 받을 수 있고 여기도 받을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에 들어왔던 수급을 봤을 때 지금 단기간에 외국인이 좀 많이 빠져나갔던 것 같아요. 코스피 수급 화면이고요. 지금 코스피인데 오늘은 이제 끝나봐야 알겠지만 3,600억 정도, 기관이 4,000억 정도 팔고 있고요. 개인이 8,000억 정도 받아내고 있는데 단기간에 지금 많이 좀 잠깐 단기간에 좀 자금이 나갔죠. 그래서 구조 한 달 기준으로 구조가 나갔긴 했지만 단기간에 2조 6천억, 1조 8천억, 1조 6천억 이때 상금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고요. 그 매도 규모가 장 끝나고 봐야 되겠지만 며칠 동안은 그동안 나갔던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갔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바닥권을 한번 잡아야 되겠죠.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이고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하락폭이 좀 컸죠. 체크해보면 지지라인을 여기를 이탈을 했어요. 그 다음 지지라인 받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안정권이 들어가야 되겠죠. 단기간에 하락폭이 좀 컸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 기술적 반등의 폭과 기간도 중요하겠죠. 안정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락을 했었을 때 거래량이 동반됐다는 게 체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121선 이탈과 함께 삼성전자에 대한 하락, 이게 디램 가격의 앞으로 대한 하락 우려, 그리고 미국발 테이퍼링 이슈, 긴축 우려, 그리고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전세계 경제 봉쇄 우려가 같이 맞물리면서 2020년 3월 이후 전세계 통화와 재정정책,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동성 확대는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우리 셀트리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오늘 셀트리온이 1.09 하락했어요. 그리고 코스피가 1.93, 코스닥이 2.93. 낙폭이 좀 커졌어요. 증시의 하락폭이 좀 컸다. 미국발 테이퍼링 이슈에 대한 영향이 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셀트리온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저점권 형성하고요. 그쵸? 여기 저점권 형성을 하고 그 다음 120선 돌파했다가 이평선들이 뭉쳐 있어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확대를 해보면 이평선이 뭉쳐 있고 지금 여기 21선과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1선, 그리고 뭐 5일선, 60일선이 뭉쳐 있고요. 일봉들도 모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기술적으로는 다시 한번 에너지가 응축돼 가고 있다. 거래량 동반되는 게 중요하고요. 이 거래량이 동반되고 앞으로 셀트리온이 상승을 위해선 레키노라의 수출, 1공장에 대한 수출 소식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큰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죠. 셀트리온은 장기 동향의 최고의 기업입니다. 공매도와의 싸움도 큰 그림에서 보면 끝나가고 있죠. 그리고 셀트리온의 펀더멘탈, 자체 경쟁력,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이죠. R&D 투자 비율과 그리고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을 대표하며 세계적으로 빅파마를 향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의 훼손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장기 동행하기에 최고의 기업이죠. 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되고 있지만 40만원 근처의 정고점 돌파는 시차를 두고 확실성의 영역이 있고요. 100만원 돌파도 그렇습니다. 결국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앞으로 셀트리온이 만들어내는 그림과 시장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